안녕하세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글을 쓰는 것에 젬병이에요. 어렸을 때 다들 일기를 잘 쓰지는 못했어도 뭔가를 끄적거린 경험들은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되게 웃겼던 게요. 그냥 끄적거리는 것도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쓸 말이 한가득이다가도 막상 딱 연필을 잡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머릿속의 문장이 중구난방으로 정리가 안 돼서 황당하게 거짓말을 끄적거렸다는 얘기랍니다. 날씨가 멀쩡한 날이었는데도 오늘은 비가 왔는데 우산이 없었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적는 아이였어요. 그래야 문장이 길어질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혹시 어디가 모자란 바보인가 싶었답니다. 그랬던 기질이 남아있는 탓일까요? 뭐든 빠릿빠릿하게 배우는 편은 아니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말입니다. 바야흐로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보는 간편하고 빠른 유튜브 시대가 도래한 마당에 저 같은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도태될까봐 전전긍긍을 하고 있네요.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사연 채널을 즐겨보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겁이 나기도 하고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이 떨림은 설렘인 것 같기도 해서 힘이 납니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깨르르 웃는 소녀 시절을 우리는 영원히 동경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환희를 느끼고 가슴이 설렘으로 요동을 치는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일인지를 제가 느끼고 있답니다. 신나게 포문을 열어보았으나 저의 유년 시절은 밟지 못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개판인데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밝은 생활을 할 수 있었겠나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저희 집은 친가와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요. 어렸던 저의 걸음걸이로도 열심히 걸어서 아마 15분 정도가 소요됐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든 안 빠른 아이였죠. 심지어 걸음걸이도 느렸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두 집의 사이가 무척 가까웠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제 기준에서 친할머니 댁이 가까운 것이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시댁이랑 옆에 붙어 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공포의 네 글자. 바로 시집살이였습니다. 야 이년아, 너 당장 이리 와봐라. 어머님, 또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내가 와보라는 거겠지. 오라면 그냥 올 것이지 뭘 그렇게 토를 달아? 확시 그냥 뺨따구를 터트려 버릴까 보다. 저의 친할머니 되시는 분 말이에요. 저희 엄마를 부르실 때 서슴없이 연소리를 입에 담으셨습니다. 이년아 저년아 그런 소리는 자기 친딸에게 장난스럽게 한다고 해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양이 없고 천박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사람 간에 차려야 할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엄마한테 연연거리시는 친할머니의 모습을 어렸던 제가 고스란히 목격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날도 친할머니께서는 예의 그 커다란 눈동자를 부라리시면서 엄마를 부르셨어요. 한숨이 나오려던 걸 꾹 참는 모습으로 엄마가 그 앞에 가시자 친할머니께서는 뭔가를 확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의 속옷이었어요. 브래지어, 여자 속옷 말입니다. 너 이거 뭐니? 못 보던 거다? 그게 이런 어디서 찾으셨어요? 지금 너는 그게 중요하니? 내 질문에 답은 얼른 안 하고? 어머님, 이건 제가 옷장에 두지도 않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화장대 서랍에 따로 뒀던 것 같은데 저도 위치가 가물가물한 이걸 어머님이 들고 계시니까 그렇죠. 호호라, 네가 지금 그래서 기분이 나쁘시다? 네 공간을 내가 멋대로 뒤져봐서 그게 기분이 참 나쁜 모양이다. 그렇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저번에도 이러셨잖아요. 제 지갑까지 몰래 다 살펴보신 적도 있으시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공간이고 물건인데 어머님이 더 이상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지친 낯빛을 하고 계셨지만 침착하게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자 친할머니께서는 그 앞에서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야, 이년 봐라. 갈수록 시건방짐이 하늘을 찌른다. 너 이제는 아예 주제 파악 자체를 못하게 된 모양이로구나. 야, 이년아. 지금 여기서 네 것이 어딨어? 이 집? 네 집이니? 네가 샀어? 네가 이 집에 지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어. 너 아까 화장대라고 그랬니? 그 화장대 네가 네 돈으로 샀어? 그리고 뭐? 지갑? 네 지갑? 야, 이 망할려나. 그 지갑을 그래서 네 돈으로 샀니? 아니잖아. 그 지갑에 든 돈은 또 어떻고? 그게 어디서 네가 번 돈이니? 너는 하나도 기여를 한 게 없고 네 것이라고는 여기서 하나도 없는데 뭔 놈의 개인적인 공간이며 물건이래. 너 정신 나갔니? 친할머니께서 무섭게 사태질을 이어가셨고 엄마는 그 앞에서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속옷을 주워다가 그걸 친할머니께서는 엄마의 얼굴에 전통으로 집어 던지셨고요. 천박하고 요사스러운 그 레이스는 뭐라니? 너 그딴 브라자는 어디서 났어? 엄마가 어디서 그딴 걸 찾아서 입어? 아는 동네 사람이 저랑 친하게 지내는 이 동네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저한테 선물이라고 줬어요. 저희 미연이하고 그 집 애가 동갑이라서 워낙 친하고 허물없어요. 아이고, 수준하고는. 같이 저딴 걸 입고 남자라도 깨이러 가자고 하든?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세요, 어머님? 과연 우리 아들을 지독하게 깨어낸 년답구나. 네가 아주 이런 방면으로 재주가 있어? 아니, 재능이라고 해야 하니? 아무것도 하나 없고 몸뚱이 딸랑 하나 가지고 빌어먹고 사는 저 꼬라지를 보라지. 이 천박한 년. 저런 걸 처입고서 우리 아들한테 살랑살랑거리고 돈을 뜯어내는 거겠지.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아들하고 제가 부부예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며느리예요. 그런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만 이러실 때도 됐잖아요. 그만하기는 뭘 그만해, 야 이년아. 너는 내가 아직 인정 안 했어. 내가 말했지? 내가 너 죽을 때까지 인정 못 한다고. 인정을 받고 싶으면 어디 힘껏 발버둥을 쳐보라고. 근데 너는 발버둥은커녕 그런 신용도 안 하더구나. 우리 아들한테 살랑살랑거리기만 하면 그걸로 쉽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겠지. 이 가증스러운 년. 엄마가 지겹고 질린다는 표정으로 돌아서자 친할머니께서는 갑자기 뒤에서 달려드셨고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서 마구 흔드시면서 왜 이딴 년이 며느리로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하고 원통하다고 하셨습니다. 자포자기 하신 엄마는 눈을 꾹 감으신 채로 머리가 뜯기면 뜯기는 대로 흔들리고 계셨죠. 방문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던 제 심장이 아프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제 기분이 좋은 적이란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친할머니께서 들이닥치실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했어요. 그쪽에서 들이닥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호출을 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싫었습니다.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의 풍경은 그러했습니다. 늘 커다란 눈동자에 이글이글 분노로 담고 계시는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실 때면 애처로운 눈빛을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 말입니다. 아버지를 보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애처로운 것을 바라보듯 하셨으면서 엄마를 보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추잡스럽고 징그럽고 진절머리가 나는 것을 바라보는 듯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결실인 저를 바라보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것을 바라보듯 하셨습니다. 허랍쇼. 저것 봐라. 놀고 자빠졌네. 저 쓸모 하나 없는 기집애는 왜 저렇게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여? 방실방실 자꾸 웃고 지랄이네. 아휴, 열받아. 제가 한박 웃음이라도 짓고 있으면 꼭 그런 핀잔이 날아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친할머니라는 존재에 예민하고 기민해져 있던 저였기에
그 말씀의 대상이 저일 경우에는 당장 신경이 곤두섰으며 작은 목소리라도 구분이 잘 되었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구분을 못하는 게 저한테 이로웠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친할머니의 핀잔이 들려오면 저는 즉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기분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감히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친할머니께서 보시는 앞에서 크게 웃고만 게 저의 실수였다는 생각으로 자책이 들고는 했었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지독한 시집살이가 존재할 수 있었냐고요? 혹시 친가 집안이 잘 살기라도 했냐고요? 그렇게 추측하셨다면 딱 맞히신 것입니다. 맞아요. 친가 쪽이 잘 살았어요. 친할아버지께서 일찍이 일궈 놓으신 게 많았거든요. 게다가 땅을 조금 사두었던 게 수지를 맞는 바람에 친가의 가세가 활짝 펴지는 엄청난 경사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 바로 제 아버지이셨습니다. 일남이녀 집안의 막내이셨어요. 게다가 막내이기까지 하셨으니 집안에서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기대 속에서 자라오신 분일지는 직접 보지 않아도 쉽게 상상이 가능한 부분이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나 친할머니께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에게 집착을 하시듯 애정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분 역시도 시집살이를 당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친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따라준 행운으로 성공을 하시기는 했으나 원체 집안 자체가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집안이었고요. 2남 3녀 중에서 맞이이셨습니다. 장남이요. 그리고 무조건 장남을 우대하며 대접하는 가풍이 강한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했던 것이죠. 장남이 최고이고 장남이 다 가져야 한다고 여기는 집이었어요. 그런 집으로 친할머니께서 시집을 가셨던 것이었죠. 아, 친할머니의 집안도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로 보자면 그래도 꽤 여유를 두고 사는 수준에 속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자는 어디까지나 출가 외인이라고 여기는 집이었기 때문에 친할머니를 시집 보내신 이후에는 거들떠도 안 보셨다고 합니다. 혹독한 시집살이의 친할머니께서는 심지어 가출을 해서 당신의 친정으로 도망을 가신 적도 한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크게 꾸중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자가 한번 시집을 갔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집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데 어디 감히 친정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냐면서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해요. 친할머니께서 그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마당에 자식을 첫째도 둘째도 딸만 낳으셨습니다. 피가 마르고 죄인이 된 심정으로 고개도 함부로 못 드셨다죠. 그러다가 조금 뒤늦게 셋째를 임신하셨는데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친할머니의 심정은 마치 해방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기쁨이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서 독보적인 존재이셨습니다. 그건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었어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친할아버지께서는 일적으로 성과를 거두셨고 땅이 수지를 맞는 바람에 재산이 불어났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직 미혼이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대체 어디 잘난 집안의 귀한 아가씨를 데려와야 당신이 성에 찰까 싶어서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감을 고르고 또 고르고 계셨건만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데리고 오셨던 거예요. 옆에 그 거렁뱅이는 뭐니? 당신의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의미를 친할머니께서는 바로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모른 척을 하시고 그렇듯 얄궂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엄마가 민망하며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저하고 결혼할 여자입니다. 담담한 그 대답 앞에서 친할머니께서 현기증을 일으키셨죠. 외가는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슬프게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집도 시골에 있었어요. 원래 사남매였는데 외삼촌이 농기계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돌아가셔서 삼남매가 되었고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원체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젊으셨을 적에 크게 다치셨던 후유증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없었고요. 그건 먹고 사는 문제로 이어졌죠. 외할머니께서는 그 당시로 미뤄보자면 결혼을 꽤 늦게 하신 편이었습니다. 사실 19이 되던 해에 시집을 한번 가셨었는데 3년이 지났을 때 집이 불탔습니다. 화마에 휘말려서 온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외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두 돌배기 어린 자식까지
한꺼번에 다 잃으셨습니다. 그날 외할머니께서 목숨을 건지신 것은 밭일에서 깜빡한 게 생각나셨기 때문이에요. 외할머니께서는 혼나실 게 두려워서 몰래 밭에 나갔다 오실 것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고 잠이 쏟아지던 걸 억지로 참아내셨습니다. 캄캄한 길을 떠나서 밭에 기어이 가셨고요. 당시에 시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게 무섭고 겁이 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밭에 나가서 걱정하셨던 바를 해결하시고 종종 걸음으로 귀가를 하셨습니다. 아니, 귀가를 하려고 하셨는데 멀리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고 밝은 빛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던 거예요. 이웃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삽시간에 옮겨 붙은 것이었죠. 외할머니께서 울부짖으시며 달려가셨으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시는 외할머니를 동네 사람들이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시간이 흐르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외할머니께서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나요? 그때 고작 20대 초반의 나이이셨습니다. 망연자실하셨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많이 괴로워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변의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주변의 수근거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던진 덜이었으나 외할머니께서는 미치도록 아파하셨습니다. 불길하고 재수없는 여사라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외할머니께서는 차라리 목숨을 끊을까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마 죽을 용기까지는 없어서 그러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날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에는 어떤 하늘의 뜻도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하셨고요. 이런저런 생각만 복잡하게 하시다가 가슴에 맺은 하늘 아느신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셨고 아주 멀리 다른 곳에 사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외할머니의 과거를 몰랐고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시집을 간 여자라고만 그렇게 여겼습니다. 물론 외할아버지께서는 당연히 그 비극적인 화마의 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고 외할머니와 결혼하신 것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여자한테 뭐 하나 해줄 수도 없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는 것만큼 웃기는 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게 외할아버지셨죠. 크게 다쳤던 사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자와 결혼해주다니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시면서 외할머니께 무척이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구셨습니다. 그런 배우자를 새로 만나서 외할머니께서도 과거의 아픔을 뒤로한 채 제법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나가실 수 있었고요. 원래 같으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셔야 했을 외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셨으니 형편이 쉽게 펼 리가 없었습니다. 형편은 항상 어려웠어요. 겨울이면 얼어 죽을까봐 그것을 걱정하면서 쉬이 잠들지도 못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 저희 엄마였고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친할머니의 커다란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솟아오를 만한 일이었죠.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건지 모를 이 천하 개뼈다귀 같은 게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절대 허락 못해. 내가 절대 용납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안 돼. 단호하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어요. 하지만 두 분 사이에서 먼저 교제를 청한 쪽도 결혼을 청한 쪽도 아버지셨습니다. 더 간절한 쪽이 아버지이셨고 그래서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욱 아버지는 불이 타오르셨죠.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와 엄마는 다시금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어림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셨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딱 두 분만 함께 등장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변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 우리 아들. 죄송한 줄 알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란다. 당장 헤어져라. 이 사람이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어? 뭐라고? 뭐가 어쩐다고? 임신을 해? 누가? 저희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상황이니? 친할머니께서 어리 쏙 빠지신 채로 현실을 부정하셨으나
엄마가 임신을 하신 것은 이미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함께였던 것이었죠. 저는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지만 엄마의 뱃속에 그때 제가 자리를 잡고 있던 무렵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조금은 치사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임신이라는 수단을 써서 결혼을 해내셨던 거예요. 친할머니께서 뒷목을 잡고 쓰러져 계실 때 한숨을 깊게 내쉬고 계셨던 친할아버지께서 이왕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후딱 결혼식을 올려버리라고 해주셨거든요. 남자라면 자기가 벌인 일에 응당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친할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결혼만 해내면 그 뒤로는 알아서 잘 풀릴 거라고 부모님이 그렇듯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가 집안의 수준 차이라는 것이 극명한 것에서 오는 근원적인 갈등을 해결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딸이었던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넣었죠. 만약 제가 아들이었다면, 그랬다면 정말 어쩌면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든 시집살이는 안 겪으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어난 아이가 딸이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눈엣가시였던 엄마가 친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싫게 여겨지셨을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친할머니의 극단적인 언행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고 엄마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아버지는 모르는 척 방관하시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롭게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우연히 길에서 그 친구가 자기 부모님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양쪽 손에 각각 아빠 엄마의 손을 꼭 잡고서 까르르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 친구 엄마의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얼굴에 그늘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 그 친구는 좁은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화목해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의 엄마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다음 집에 와서 저희 엄마를 마주했는데 그날따라 한쪽 볼이 터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친할머니한테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었죠. 제가 9살 나이의 엄마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자 엄마가 충격을 받으시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제 그만 이렇게 살고 싶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어린 자식의 입에서 기어이 그런 소리가 나오고 말았다는 것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질 일이었을 것입니다. 엄마는 저를 품에 안고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모녀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얼마 뒤 엄마는 아버지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 그만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던 거예요. 놀라신 아버지가 여러 절충안을 꺼내드셨으나 엄마가 원하는 건 확고했습니다. 단 하나,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존재도 있었으니 바로 친할머니이셨죠. 뭐? 이혼을 하겠다고? 하, 젠장할, 진작에 좀 이럴 것이지. 1년이라도 빨리 있으면 어디가 덧난다니? 왜 이렇게 굼뜨게 군 거야? 이제라도 꺼져주겠다니까 그 마음 하나는 고맙구나. 내가 어디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아들을 설득해보마. 엄마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친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처자식 혹은 당신의 집안, 양자택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그 끝은 이혼이 되었고요. 저는 엄마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뿐인 자식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셨으나 엄마가 그 앞에서 코웃음을 치셨어요. 당신이 우리 미연이에 대해서 뭘 알아? 좋아하는 음식은, 못 먹는 음식은,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은? 미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뭔 줄 알아? 어떤 과목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아? 어? 미연이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당신이 단 한 가지라도 있어? 그 앞에서 아버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뒤 엄마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갔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남겨주신 바 있었고요.
너는 더 크고 나서 네 엄마랑 사는 거 힘들면 찾아와라. 핏줄이니까 받아주마. 인정을 베풀어준다는 선심을 쓴다는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새로 좋은 여자를 짝지어 주실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간절했던 친할머니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안 하셨거든요. 사업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하시면서 도리어 아예 해외로 나가셨고요. 그때가 제가 11살이었네요. 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었죠. 우리 딸한테 미안한 게 정말 많아. 내가 못나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니까요. 좁아진 집에서 저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요. 제 대답에 아버지가 말문이 막히신 기색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사세요. 저랑 엄마도 저희의 인생을 살게요. 그럼 모두가 행복하겠죠? 제가 웃으며 말씀을 드리자 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인사를 남겨주신 뒤 떠나셨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엄마는 돈을 받으셨으나 착실하게 일을 다니셨어요. 저를 위해서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그러셨죠. 저는 중학교 때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적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이도저도 아니라면서 진로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경우라고 선생님들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신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멍청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도 기에 눌려 살고 엄마 걱정을 하느라 더욱 어리숙하고 어설퍼졌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 제가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친할머니께서 항상 저를 향해서 저 쓸모없는 것 좀 봐라. 저 맹한 것, 지 엄마 닮아서 저 모양이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하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래서 진짜 바보인 줄 알았건만 그런 부분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차차 나아지는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어중간한 성적이라는 걸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을 받자 저는 오히려 그날부터 자신감이 생겨났고요. 진로는 고등학교 때 정하였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2년이 지나 외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이전에 몇 달간 엄마가 많이 들여다보고 살피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연스레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노름으로 전 재산을 날려먹은 그런 집이었죠. 간호사를 해서 전문 지식도 갖추고 폼나게 병원으로 출퇴근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릴 거야. 멋지다. 근데 하필이면 간호사인 이유가 따로 있어? 그냥 폼이 나서 그래? 미연아, 너는 그 소리도 몰라? 무슨 소리 말이야? 잘 들어.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 돈은 꼬박꼬박 벌어야겠고. 근데 성적은 뭔가 애매하고 이런 여자들은 무조건 간호사를 하는 게 최선이라는 소리가 있어. 아주 유명한 소리인데 너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친구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크게 끄덕여졌습니다. 그때 확실히 정했어요. 저는 간호사가 될 작정이었습니다. 장래의 희망을 밝히자 엄마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올리시면서도 그 길이 많이 힘들지는 않겠냐며 걱정도 하셨죠. 엄마, 어차피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간호사가 되면 돈은 걱정 없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렜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호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요, 병원에 딱 가보니까 별 세상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풍문으로 많이 듣기는 했었고 경험담도 꽤 접해본 바였으나 직접 겪어보니까 간호사들의 세계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인수인계를 똑바로 안 해줬어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줘야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안 알려줬고요. 그래놓고서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한 다음에 책임은 또 더럽게 물어댔습니다.
제가 혼나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였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가 잘못되면요. 피해는 환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느 날은 2명이 저를 구석으로 몰고 가더니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왜 자꾸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야? 되게 건방지다.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없는 척을 하는 거야? 어느 쪽이든 사람을 열받게 만드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닌 죄였습니다. 아직 짬도 안 되는 주제에 어디 감히 엘리베이터를 타냐고 하면서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더군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죠. 타라고 만든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다뇨. 제가 독심술하는 궁예도 아닌데 알아서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맞춰보라고 하는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 면전에서 한숨을 쉬고 째려보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리고 알려줘야 할 거 안 알려주고 이게 바로 간호사들의 세계에서 존재한다는 태움이었습니다. 태움이 뭔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피를 말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태움은 진짜 그 악명이 드높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또 태워서 죄만 남게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정신병에 안 걸리면 다행이었어요. 안 우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런데 저는 안 울었어요. 미친 사람들이 저를 지독하게 태울 때마다 저는 떠올렸죠. 친할머니한테서 당하고 또 당했던 저희 엄마의 모습을요. 그건 태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태우는 과정도 아니었고 사람 몸에 다짜고짜 그냥 불을 붙여버리는 짓이었습니다. 김치를 이렇게 버무려도 저렇게 버무려도 혼이 나고 뭘 어떻게 하든 죽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기한 과정이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병원의 태움이요? 피식 웃음이 나왔네요. 저를 향해서 다들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안 힘드냐는 질문이 날아들 때마다 제가 대답했어요. 힘들죠. 괴로워요. 근데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태어난 저의 대답에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어느새인가 저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그건 바로 대가리에 꽃을 단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이라서 천하무적 방패였기에 타격을 안 받았고 대가리에 꽃밭이라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뜻이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빨리빨리 뭘 배우고 해내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를 태우던 미친 사람들의 속을 답답하게 만들고는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보복이었네요. 그리고 속도가 느려서 차근히 하다 보니까 실수가 안 났어요. 허둥지둥하다가 안 혼나려고 일을 다 쳐내면 실수가 하나씩 나오기 마련이었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확실히 적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면모가 장점으로 돌아오는 신기한 경험이었네요. 엄마가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견딜만 해요. 근데 엄마는 옛날에 그걸 다 어떻게 버텼어요? 생각할수록 말이 안 돼요. 엄마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는 배시시 웃으실 따름이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너 보고서 견뎠지라는 것 같아서 제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이 세상에서 견디지 못할 난관은 없었습니다. 꿋꿋하고 정신력 강하고 성실한 이런 제가 좋게 보였나 봐요. 어느 날 정식 간호사가 되어 어엿하게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아주 좋은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제가 괜찮아 보이니까 그런 남자를 주변에서 소개를 해준 것이었죠. 저는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왠지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그냥 딱 처음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삼형제 집안인데 막내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하신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각자 크게 하시는 건 아니었고 그럭저럭 괜찮은 규모로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대우를 아주 괜찮게 받는 곳에서 재직 중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집안이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간호사인 제가 남편을 소개를 받았냐고요?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제 손이 동서들 말이에요. 그 두 분이 다 의사들이었거든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원래 의사 집안이 아니었지만 며느리로 의사를 맞이했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다 의사였던 거예요. 저는 이게 무척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기했고 제 형님들이 의사라고 하니까
괜히 멋진 것 같아서 저도 좋았습니다. 시댁은 원래 보통 수준으로 사는 집안이었고요. 큰 아주버님의 오랜 지인이 큰 형님과 사촌 사이였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었고 의사를 한번 며느리로 맞이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뭔가 길이 트여서 또 의사와 인연을 맺은 느낌이었습니다. 큰형님은 개원을 해서 병원을 운영 중에 계셨고요. 작은 형님은 개원을 꿈꾸셨기 때문이신지 큰형님을 상당히 동경하면서 따르는 입장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집안도 큰형님은 넉넉한 편이어서 금전적인 걱정을 크게 해보신 역사가 없다고 하던데 작은 형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천용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맨 땅에 헤딩을 하셔서 의사가 되신 경우였죠. 그랬기 때문에 큰형님과 동서지간이 될 수 있다니까 더욱 결혼에 호의적이셨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서열이 어찌 되는지는 처음 따로 뵌 자리에서 한 번에 알 수 있었고요. 간호사라니 갑자기 집안의 격이 확 떨어지네. 제 생각도 그래요. 의사하고 간호사는 하늘과 땅 차이나 다름없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의사들이 딱 버티고 있는 집안에 간호사 나불랭이가 들어올 수가 있어? 저는 제가 투명인간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 주제는 저였고요. 두 분이 의사 자부심이 아주 장난이 아니신 분들 같아서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회의적인 것보다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쪽이 차라리 멋지다고 여겼네요. 그리고 제가 여자들 사이에서 서열 문화 같은 것에 아주 빠삭했거든요. 딱 보니까 작은 형님 앞에서 더욱 무게 잡고 폰 잡고 싶어서 큰형님이 거들먹거리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 큰형님의 비위를 열심히 맞추고 딸랑이를 흔들고자 작은 형님이 오바쌈바를 떠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었죠. 제가 환하게 웃으니까 두 분 다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어머, 왜 저래? 미친 건가? 형님, 저 간호사 나불랭이가요. 넉살 좋은 쪽을 하는 쪽으로 노선을 잡았나 봐요. 더 짜증나네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로 자기들끼리 속닥거렸습니다. 의사라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근엄하고 하나도 안 유치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르는 사람들의 선입견이었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얀 가운 좀 두르고 일을 한다고 해서 유치 뽕짝이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의사도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어요. 유치하다 못해서 의료 지식까지 후달리는 의사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인격적인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었고요. 형님들이 더더욱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보였죠. 그런다고 한들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것이지 형님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무시해줬어요.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고 일정 때문에 예식 날짜는 많이 뒤로 잡았습니다. 이미 남편하고 신혼집에 입성할 준비부터 마쳤고요. 그러던 때 엄마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할 말이 있다고 엄마가 그렇게 서두를 꺼내셨을 때부터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미연아, 저기 결혼식에 말이야. 혹시 네 아버지도 부를 거니?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그래. 왜요? 엄마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로 봐서는 아버지하고 연락을 하셨군요. 아유, 우리 딸이 눈치는 참 빨라. 그래 맞아. 네 아버지하고 연락을 했는데 결혼식에 오고 싶어 하시는 눈치였어. 당연히 그 집안 식구들은 초대를 안 하실 생각이고 그 부분은 네 아버지도 이해를 하고 있더라. 근데 아무래도 하나뿐인 딸 결혼식이니까 꼭 가고 싶어 하시는 눈치더라. 아,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예 한국에 들어오셨던가요? 작년에 오셨어요? 이제 2년이 다 되어가지. 네 아버지가 아예 한국에 들어온 지가. 엄마의 조심스러운 표정과 몸짓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와의 감정이 많이 풀리신 듯 하였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제 결혼식에 당당히 참석을 하셨으면 하고 그걸 바라시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걸 단박에 알아차렸으나 일부러 모른 척을 하면서 일단 남편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외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오가며 지내셨던 제 아버지가 아예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앞으로 장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당신에게 선택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아무래도 좋아. 이게 내 진심이야. 당신이 선택을 하는 대로 나는 따라갈게. 남편이 가장 어렵고도 쉬운 답변을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일단 따로 만나 뵈었습니다. 솔직히 뵙자마자 놀랐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눈매가 저와 똑같았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눈매가 깊어진 얼굴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정말 그 모양새가 똑같아서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짜고짜 친할머니의 이야기부터 꺼내셨어요. 많이 편찮으셔서 지금 시설에 들어가 계신다. 아무래도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그곳을 나오실 것 같구나. 갑자기 그런 이야기부터 들어야 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약간 후련했어요. 하도 심보를 고약하게 쓰고 사셔서 그런지 친할머니께서는 뇌질환을 많이 겪으신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고생 좀 하면서 지내셨더라고요. 결국은 시설에 가신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엄마가 진작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에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어쩐지 엄마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편안한 모습이셨는데 그럴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를 통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나 듣고자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내심 궁금했거든요.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대목에서 놀라고 말았죠. 네? 어디에 건물이 있으시다고요? 무슨 건물이라고요? 거기 왠지 제가 최근에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제 귀를 확 잡아챈 대목이 있었거든요.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제가 기시감을 느낀 이유가 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최근에 들어본 곳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참 좁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실실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해왔으나 엄마가 이미 용서를 하셨다면 저는 엄마의 뜻을 존중해줄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결혼식에 오시라고 바로 대답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비겁하게 방관을 해오셨던 분이니 이 정도 보복은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시댁에 다 같이 모일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카페 음료를 드시고 싶다 하셨어요. 카페에서 파는 달달한 커피요. 시댁 근처에 인기 좋은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에 커피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지금 제가 나가서 사올게요.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나간 김에 같이 사오면 되죠. 그러자 눈치가 빠르고 싹싹하다면서 시부모님께서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아주버님들도 시원한 과일 음료 한 잔씩 드시겠다고 했고요. 시아버지께서 지갑을 찾으시길래 제가 극구 사양하면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저를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형님들이 일어나신 거예요. 여자들끼리 같이 다녀오겠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좋지요 하면서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혹시 이 형님들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정말로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크게 별다른 꿍꿍이는 아니었고요. 아주 유치 빤스인 꿍꿍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근엄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암만 생각해도 말이지. 의사 집안의 간호사가 굴러들어온 건 수치 같아서 앞으로 함께 동서지간으로 묶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형님들하고 제가 동서지간인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나요? 그 면상 들이밀지 말라는 뜻이야. 머리가 나쁘니까 얼른 못 알아듣는구나. 우리는 어차피 바빠서 시댁에 자주 못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뜻이지? 그렇게 드문 경우를 그쪽에서 알아서 잘 파악하고 안아주면 되는 거겠지? 아, 그러니까 저랑 상종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네요? 제가 떨떠름하게 대묻자마자 작은 형님이 앞으로 나서시면서 짜증스런 얼굴로 크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이 잡수실 만큼 잡수시고 왜 이렇게 유치하실까 싶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웃으니까 저를 또 미친 사람 보듯이 당황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길래 더 당황스럽게 만들어드릴까 싶어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2층에 있는 병원 말인데요. 거기 재계약하지 마세요. 거기가 아주 정신 나간 돌팔이 의사가 하는 곳이거든요. 건물이 오염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거기 쫓아내세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시면서도 저한테 잘 보이고 잘해주고 싶으신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알았다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저는 형님들의 경악에 찬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뭐야? 그 전화는? 병원 하시고 있는 그 건물이요. 저희 아버지 건데요. 아버지? 그런 이야기는 내가 못 들었는데? 의사라는 직업 하나만 믿고 설치시는 형님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희 집이 그렇게나 가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위화감 느끼시고 좌절하실까봐 미리 못 박혔네요. 저희 아버지가 그 건물도 있고 다른 건물도 가지고 계세요. 땅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요. 별로 아쉽게 계산기 두드리지 않으세요. 병원 하나쯤 제가 쫓아내려고 하면 당장에 그러실 분이고요. 옮기실 준비부터 해두셔야겠네요, 형님. 아, 맞다.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려나요? 상종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동서지간도 아니고요. 그쵸? 저기 동서. 섭섭하게 왜 이래? 뭔가 오해가 있던 모양이야. 너무 그렇게 받아들일 거 없어. 일단 대화로 차근차근히 풀어볼까? 큰형님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착시가 들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갑자기 작은 형님이 큰형님을 확 미치고서 저한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머, 동서. 나는 처음부터 우리 동서가 마음에 들었어. 간호사라니. 솔직히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의사라서 더 잘 알지. 얼마나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을까? 정말 장하고 대견하다, 동서. 고생 많았겠구나. 작은 형님은 집안 배경이 변변치 않아서 재력이라는 것을 무척이나 동경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인지 큰형님보다 더욱 격렬하게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 버리면서 저를 향해 눈빛을 반짝 빛냈습니다. 큰형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작은 형님을 확 째려보셨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는 걸 깨달으셨는지 표정을 온화하게 바꾸시면서 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동안 미안했다는 사과를 전하셨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얼마나 착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때의 표정만 보자면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를 멸시하던 그분들은 당최 어디 가고 애초롭게 눈을 빛내는 분들만 남아있는지 한숨이 저절로 나왔네요. 저는 형님들을 향해서 가장 쉽고 어려운 답변을 드렸죠. 앞으로 형님들 하는 거 봐서요. 두고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형님들은 쩔쩔 매면서 바쁘기는 개뿔이고 시댁에 충실하게 드나드는 며느리들이 되셨죠. 그게 다 저에게 점수를 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웃기고도 씁쓸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했어요. 그 악수의 의미는 과거 청산이었고요. 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재결합을 하지는 않으셨지만요. 제가 느끼기로는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의 짐작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희 부모님이 혹시 다시 부부로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제3자의 시선이 궁금하답니다. 다들 무당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방울을 흔들고 기도를 올리고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제게 무당은 엄마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의 엄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오랜 시간 신내림을 받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쯤 가장 많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매일 끙끙 앓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유도 원인도 없이 밤마다 앓았고 그의 신음소리는 숱한 밤 제 방에 가닿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 방으로 총총 달라가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엄마의 몸을 주물렀고 엄마는 제가 올 때가 되어서야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는 무당이 되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무당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신을 거부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음에도 교회를 다녔고 성당을 다녔고 새벽 기도를 다니며 다른 영성의 힘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엔 자꾸 귀신들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엄마를 괴롭혀댔고 엄마를 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렸을 적 저는 엄마가 귀신이 아닌 그저 이상한 것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날은 엄마가 저를 위해 찌개를 끓이던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벽을 보더니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가라고! 가! 엄마는 마치 그곳에 사람이라도 있는 듯 계속 가라고 말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제 방에 들어가 침대를 머리 꼭대기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자꾸 이상한 걸 보네. 이상한 거 뭐? 그러자 엄마는 쓸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거, 헛거. 엄마는 어렸을 적 귀신을 이상한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어느 순간 저는 그게 사람이 죽으면 간혹 하늘에 닿지 못하고 땅을 떠도는 귀신이란 걸 알게 되었고 엄마가 그걸 본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겐 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엄마가 아니라 평범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못돼서.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늘 저와 남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되뇌이시곤 하셨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엄마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귀신을 보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벽에 대고 중얼거렸고 아무렇지 않게 저와 손을 잡고 걷다가도 혼자 놀라며 뒷걸음질 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저 역시 이 공간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엄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엄마가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또래 친구들 사이에 엄마가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나고 만 것입니다. 학교에 가자 제 자리 책상에 귀신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제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가 그 반에서 좋아했던 슬기라는 남자애조차 저를 무서워했어요. 야, 쟤네 귀신 그거 보는 사람이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 정말? 그럼 쟤도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쟤한테 가까이 가지 말자. 혹시 모르잖아. 응, 이제 제가 말 걸어도 못 들은 척하기야. 순간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 괴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주목을 받았고 그 탓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혼자 학교 밖으로 나가 빵을 사 먹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 아이들 앞에선 아무 일도 없는 척 쾌활한 척 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집에만 돌아오면 펑펑 울었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왜 그러니 수연아, 학교는 가야지. 가기 싫어. 가기 싫단 말이야. 애들이 다 날 무서워한다고 싫어한다고. 엄마. 결국 제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학부모 상담을 갔던 엄마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새 구석에서 우셨습니다. 그때도 엄마의 몸은 통증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이불을 뒤집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으론 엄마가 무섭고 싫고 미웠던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겐 또 한 번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죠. 어느 날부터 자꾸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 잠에 들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자꾸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해 잘 부딪히곤 했습니다. 엄마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생각하여 제 손을 잡고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이상한 큰 기계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웠고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염려 어린 눈길 속에서 모든 검사를 견뎌냈죠. 그리고 검사가 끝나자 의사 선생님께선 저희 엄마에게 말했어요. 뇌종양입니다. 하지만 소아암은 치료 경과가 좋아. 다음 말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제가 수술을 받은 것과 끔찍하고 끔찍한 항암 치료를 받은 것,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한 것들이지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 그렇게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동안 소독약 냄새가 나는 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를 극진히 간호하면서도 이것이 혹시 자신이 신을 받지 않아 생기는 일일까봐 노심초사했고요. 저 역시 숱한 날 밤 항암 치료를 견디느라 이를 꽉 물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픈 거라고,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그러나 엄마가 극진히 저를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며 미안해졌어요. 엄만 그래도 날 위해 이렇게나 애쓰는데 난 때만 쓰고. 순간 엄마한테 미안해지면서 저는 그간 엄마에게 못된 말한 것들을 엄마 손을 잡고 하나하나 말하며 사과의 말을 중얼거렸어요. 엄마, 미안해. 다시는 나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야. 엄마 착한 딸 될게. 미안해. 아니야, 수연아, 이리 와.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여러 번 토닥여 주셨어요. 엄마의 그 토닥임 때문인지 저는 그날 밤 울다 지쳐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치료가 끝날 쯤 저는 무사히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낯을 가리는 편이고 상처도 많아 그런지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말 한마디 잘 붙이지 못했고 소풍을 갈 땐 늘 짝이 없어 선생님과 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웃는 얼굴로 다가왔어요. 아직도 그 친구의 미소가 기억에 남아요. 이름이 수연이야? 예쁘다. 나는 소미야. 우리 좀 이따 같이 매점 갈래? 그러자. 당황스럽게도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제게 다가와 매점을 가자 했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친구를 따라 매점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도 많고 좋아하던 연예인도 같았어요. 마치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그 아이는 너무 편하고 친근한 인상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더 친해지고 싶어 정말 용기 내어 말을 걸기도 하고 일부러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꽤 애를 썼어요. 학창시절이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그 시절 친구는 세상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적어도 제겐 그랬어요. 처음 제게 다가와준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고 귀해서 어떻게든 저는 이 친구와 더 친해지려 했고 그 결과 친구와 저는 반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가 생겼기에 이제 소풍 갈 때 선생님과 앉지 않아도 되었고 웅크리고 앉아 제 존재를 숨기려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렇게 친구와 함께한 나날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엄마도 제게 처음으로 생긴 친구가 무척 고마웠는지 언제 한번 소미를 데리고 집에 오라고 했어요. 정말 그래도 돼? 그럼 우리 딸 친구인데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줘야지. 꼭 데리고 와? 알겠어, 엄마. 엄마의 허락을 받고 난 후 전 곧바로 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친구는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 친구가 화장실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화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 내일 수연이랑 수연이 집 가기로 했다? 너네도 오고 싶으면 와. 수연이 집? 나는 좀 그러네. 안 갈래. 수연이 걔네 엄마 귀신 본다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완전 유명했어.
그럼 걔도 귀신 보는 거야? 나 저번에 밥 먹다가 걔 혼잣말하는 거 들었어.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 난 여태껏 모르고 있었어. 그렇겠지. 넌 다른 곳에서 살다 왔으니까. 아무튼 수연이랑 어울리지 마. 혹시 모르잖아. 걔랑 어울리다가 귀신이라도 붙으면 어떡해? 아, 짜증난다. 1년 동안 걔랑 같이 수업 들어야 하는데. 소름 끼친다라는 단어. 저는 소름 끼친다는 말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7교시 수업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칸 안에서 갇혀 있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절 찾으셨을 때 저는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며 엉엉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그저 침대에만 누워만 있었어요. 엄마가 다가왔지만 저리 가라며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엄마도 제가 답답했는지 화를 냈어요. 아니, 무슨 일인지 말해야 내가 뭘 도와주지. 왜 그러고 있는 건데? 학교 안 갈 거야? 안 간다고.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해. 수연아, 얼른.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싫어요. 싫다고. 결국 엄마와 저 사이에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제 손톱이 엄마의 살을 긁었고 엄마는 저를 강하게 노려봤습니다. 엄마가 급기야 소리를 질렀고 저도 폭발했어요.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나야말로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야. 알아? 엄마가 귀신 보는 것 때문에 애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나랑 아무도 안 논다고. 나 혼자라고. 엄마 진짜 끔찍해. 징글징글하다고. 그러니까 나 좀 냅두라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저의 망설임 없는 독설에 엄마는 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하지 못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사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제 사이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대화 이외엔 하지 않았어요.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습니다. 돈 필요해요. 라는 말들 외엔 하지 않았고 어쩌다 밥상에 같이 앉는다 해도 젓가락질이 오가는 소리 외엔 고요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남동생은 그런 엄마와 제 사이를 불편해했습니다. 누나, 엄마랑 말 좀 하면 안 돼? 집안 분위기 이러니까 나도 불편해. 엄마랑 화해할 생각 없어. 전 그렇게 말하며 마음의 문을 턱 닫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시 엄마란 사람을 제 인생에서 끊임없이 배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날 낳아준 사람이지만 내 인생의 짐과 같은 사람이니 이제 그만 저 사람과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자연히 왕따였습니다. 자연스레 서울로 대학에 가면서 엄마와는 따로 살게 되었고요. 엄마는 어린 딸이 홀로 서울에 사는 게 걱정되었는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고 이것저것 갖다 주려 연락했지만 저는 번번이 필요한 게 없다는 말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좋았던 건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갈 수 있었고 어떤 상처도 안 받아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 너는 진짜 성격이 밝은 것 같아. 그 성격 진짜 부럽다. 어떤 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게 가면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그럴 때 그냥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런가? 타고난 성격이 좀 그런 것 같긴 해. 타고난 성격, 밝음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전 그렇게 밝은 척하며 아이들과 잘 지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삶에서 엄마란 요소가 빠지니 교우 관계가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 공부에 집중하기도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등록금만큼은 제가 집에 손 벌리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래 하게 되었어요. 정신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던 사이 저는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있는 동아리 후배였는데 그 남자아이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한테 다가오는 것조차 약간은 어려워할 만큼 수줍음이 많았는데 전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낯가리는 걸 보고 있자면 제 옛날 성격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편하게 다가갔고 누나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다가 연애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누나 청운고등학교 나왔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그렇구나. 아니, 나 아는 형이 거기 나왔다길래 누나 안 돼.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누나 얘기 잔뜩 들어야겠다. 네가 내 얘기를 왜 들어? 아니, 너 거기 가지 마. 누나,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장난식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전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 놀라선 절대 가지 말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자인 당황해했고 저도 이런 제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남자애가 제 과거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대학교에 소문이라도 퍼질까봐, 그 악몽이 반복될까봐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웠어요. 결국 그 일로 저는 그 아이와는 헤어지게 됐고 대학교에서 제 이야기가 퍼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올라왔다 생각한 곳에서 또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대학 시절을 그렇게 또 악몽처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대학 과제로 밤을 새서 쪽잠을 자던 날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어슴푸레한 새벽, 자취방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남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항상 누나 앞에서 남자인 척 강한 척하던 남동생의 목소리가 세차게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엄마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은 엄마가 추락사고로 응급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지갑 하나만 달랑 들고 다급히 고속버스 터미널로 달려가 표를 끊었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뭔가에 홀린 기분으로 병원에 도착하고 붕대로 머리를 동여매고 있는 엄마를 마주한 순간 지금까지 간신히 붙잡고 있던 끈이 끊어진 기분이 들었던 것만 기억이 나요. 우리 딸 왔어? 엄마는 당신의 아픈 눈을 애써 치켜뜨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본 건 5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겨우 3년이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엄마는 참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고통이 엄마를 허물어버렸는지 엄마의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고 간간히 주름졌던 손은 이제 주름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놀랐지? 엄마의 말에 저는 그제야 천천히 엄마 곁으로 자리를 옮겨 엄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서늘하고 딱딱하기 그지없었죠. 어떻게 된 거야? 또 그놈의 귀신이야? 엄마는 지그시 두 눈을 내리 감았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떠올리는 듯 엄마의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속에서 깊은 울분이 올라왔어요. 진짜 짜증난다. 제 못된 말을 듣지도 못한 건지 엄마는 제 손을 잡기 위해 링거가 꽂힌 손을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괜히 왔어. 수연아, 미안한데 나 가봐야 해. 벌써? 그러자 엄마는 쉰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신 받아야 할 것 같아. 무당 되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 엄마는 그래야 할 것 같아.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도 전 엄마의 얼굴이 눈에 자꾸 밟혔습니다. 움푹팬 두 눈과 눈가 아래의 검은 그림자, 쪼글쪼글해진 손. 그간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 엄마를 스쳐 지나갔는지
얼마나 고된 삶이 엄마를 괴롭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생각하자 제가 너무 못된 딸 같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은 괴로움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피하고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내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왔다고, 오는 게 아니었다고, 헛수고했다고. 엄마는 그 이후에 퇴원을 하고 무당집도 차렸지만 모두 남동생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뿐 엄마는 제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와 연 끊은 딸이란 역할에 덤덤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고통도 아픔도 2번, 3번 겪다 보면 익숙해질 걸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일에 치여 있을 때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났지만 만난 날부터 그는 제게 다정하고 다감했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친절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색을 뿜어내고 있던 사람이었죠. 저는 빠른 속도로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갔고 그 사람 역시 기적처럼 제게 마음을 주었어요.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무탈했고 알콩달콩했던 연애는 깊은 연애로 이어지면서 저희는 무려 5년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결혼을? 우리 아직 모아놓은 돈도 부족하고 조금 빠르지 않을까? 빠르긴 우리가 벌써 5년을 만났는데? 우리 예전에 말했던 대로 조그마한 집에서 시작하고 아끼면서 살면 되잖아. 왜 그래? 혹시 너는 나랑 결혼 생각 없었던 거야? 나만 들떴던 건가? 남자친구의 실망한 얼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혼이란 건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끼리의 결합인데 그러려면 이제 남자친구에게도 숨겨왔던 엄마 얘기를 했어야 하니까요. 남자친구는 제가 대답을 주지 않자 나름대로 오해를 해버렸고 저는 결국 그의 마음을 돌리고자 처음으로 울면서 엄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무당이야. 그래서 너랑 결혼 못하겠다 한 거야. 너네 엄마가 무당 딸을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주겠어. 나 상처받기 싫어. 그때 남자친구의 반응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남자친구는 절 따스하게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너고 너의 엄마가 무당이든 귀신이든 간에 그런 건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널 낳아주신 분이니 감사하다고 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목 놓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묵혀왔던 서러움이 폭발이라도 한 것처럼 울고 또 울면서 남자친구를 꽉 안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었던 우리의 연애는 결국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예상했지만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얘야, 난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킬 수 없어. 우리 성현이 외동이야. 너도 귀하게 자랐겠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귀한 아들이야. 이런 나쁜 말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도 네가 여기서 내 아들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어머니, 저 성현이 많이 사랑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래 만나왔고 저희 잘 살 수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저 좀 잘 봐주세요. 무당하는 엄마 딸이면 너와 내 아들 사이에 나올 딸이 그런 신기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난 그게 무섭다. 미안하다. 네가 몇백 번을 애걸해도 내 대답은 같아. 정리해줘라.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들의 이야기는 참 흔하잖아요. 내 아들은 귀하고 너는 천하니 넌 내 아들이랑 어울릴 수 없다. 감히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탐내냐. 수준이 맞지 않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반대하신 그 이유는 저도 납득할 수가 있었어요. 무당 딸이라서 싫다는 거. 제 평생의 상처이자 걸림돌. 차라리 수준이 안 맞다거나 네가 고졸이어서 싫다거나 그런 이유라면 괜찮았을 텐데. 욕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을 텐데 남자친구 어머니의 반대는 그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현이의 엄마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 집으로 가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했습니다. 또 엄마가 내 인생을 회박 놓았구나. 난 또 엄마 때문에 이렇게 아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수연아,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엄마는 설득할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의 문제야? 너네 어머닌 나 절대 며느리로 못 받아들이셔. 너도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는 나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할 수 있어? 제발. 남자친구는 길거리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너 나 안 보고 살 수 있어? 마지막 남자친구의 말은 저를 끝끝내 괴롭혔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남자친구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놓지 않고 싶었지만 성현이의 엄마가 제 직장까지 찾아오자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한때 죽고 못 살던 남자친구가, 제게 가장 많은 위로가 되었던 남자친구가 떠나자 제 삶은 다시 공허해졌습니다. 공허해졌단 말론 부족한 것 같아요. 어딘가 마음 한가운데 너무 큰 구멍이 뚫렸는데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인생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바쁘게 지내기로 했어요. 미친 듯이 일을 했고 직장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몸을 바쁘게 굴렸어요. 지나가던 직장 동료가 제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지 병원에 가보란 말을 했지만 전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고단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똑같았어요. 여전히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고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러다 쓰러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생활을 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던 쯤 계속 연락 오던 남자친구에게선 연락이 끊겼고 전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장문의 문자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 딸 잘 지내? 요즘 날씨가 많이 춥던데 따뜻하게 입고 항상 든든히 먹고 다녀라. 이거 우리 둘째가 알려줬는데 쿠폰 있으면 커피도 사 먹고 할 수 있다며. 엄마가 보내준 걸로 커피 사 먹어. 엄마가 보낸 건 5만 원어치 기프티콘이었어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아마 남동생에게 배운 모양이었어요. 왜였을까요? 그날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수연이니? 엄마의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엄마. 저는 엄마 한마디를 간신히 부르곤 그냥 말없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아니, 엄마, 나 안 괜찮아. 따스한 엄마 목소리가 들리자 그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으면서 저는 제 진심을 말해버렸어요. 그리곤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서 남동생에서 전화가 번갈아가며 계속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었는데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사니 좋은 일도 오더라고요. 수연 씨, 이번에 회사에서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수연 씨가 실적도 좋고 하니 한번 이끌어보는 거 어때? 정말요? 제가 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럼 잘해내서 윗사람들한테 도장 콱 찍어놔.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곤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프로젝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많은 기대가 걸려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저는 잘해내고 싶었어요. 이때만큼은 남자친구도 엄마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틀에 하루 잠을 자다시피 하며 무리했던 탓인지 어느 날부터 머리가 매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았고 급기야 꼬박 밤을 샜습니다. 몸이 제 몸 같지 않았고
가끔가다 사물에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증세가 심해지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알아차렸어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며 쉬라고 주변에서 오히려 더 성화했습니다. 허나 프로젝트 발표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쉴 수 없다 여겼고 괜찮다며 어떻게든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발표를 하는 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고 회사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쳐다보고 있어요. 미안해요. 우리 발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갑자기 쓰러져서 우리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무리하지 말라니까. 발표는 무사히 잘 끝냈어요. 제가 쓰러졌을 시점이 발표가 다 끝나갈 시점이어서 다행이었지만 그 후 저 역시 제 몸 상태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검사를 받아보았어요. 아무 일도 아닐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저는 인생이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던지셨어요. 뇌종양이 재발했습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깨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시한부 선고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올 수 있을까? 전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에 남자친구였던 성현이를 찾아갔습니다. 성현이는 제 말을 듣고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더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성현이 품에서 마음 놓고 울었고 다가오는 막막함에 이 두려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생각했습니다. 그 뒤 남자친구와 다시 재결합하게 되면서 성현이는 계속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감사하게도 성현이의 어머니까지 저를 보러 오셔선 자신이 너에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다고 너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와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아가, 너희 엄마한텐 연락 안 해도 되니? 딸이 이런 상황인데.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연락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픈 제 모습 보면 더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왜인지 모르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현이가 망설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엄마의 부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하면서요. 사실 너랑 헤어지고 며칠 후에 너희 어머니가 찾아오셨어. 내게 무릎 꿇고 비시더라. 내 딸 자기 때문에 힘든 일만 겪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딸 버리지 말아달라고. 제발 마지막으로 엄마 노릇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머니한테 가, 수연아.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술김에 남동생에게 전하여 말했던 걸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찬 눈물이 흘렀습니다. 날 미워할 줄 알았던 엄마가 성현이를 찾아가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생각해보면 엄마에게도 무당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 신을 받지 않기 위해 애썼던 건데 못된 딸을 위해 무릎까지 꿇으셨는데 나는 그저 모든 걸 엄마 탓으로 돌리기만 했구나. 모든 걸. 죽음 앞에서 엄마를 떠올리니 오랜 시간 묵혀있던 제 이기심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깨달았고 저는 곧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주소 좀 알려줘. 뭐? 선화동 주소를 알려달라고? 갑자기 왜? 엄마 찾아가게? 알았어. 문자로 보낼게. 남동생은 당황하며 제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저는 일을 끝내자마자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들고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점사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너가 어떻게...
국화차를 끓이고 있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민이한테 물어서 왔어. 여기 주소. 그렇구나. 나 들어가도 돼? 저녁거리 사왔는데. 엄마가 들어오라 손짓하자 저는 저녁거리를 엄마 손에 넘기곤 선화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집안엔 특이한 향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방 한켠엔 여러 무속도구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불빛들이 뿜어져 나오는 향초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쁘게 해놨네. 엄마는 그런 절 보며 들고 있는 국화차조차 어찌하지 못하고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로 등을 돌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가슴에 묵혀두었던 말을 무심히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화해하러 왔어. 엄마의 눈에 가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랑 밥도 먹고 싶었고 과제로 힘들면 엄마한테 칭얼대보고도 싶었고 엄마랑 남자친구 얘기도 해보고 싶었고 엄마랑 예전처럼 살갑게 정말 살갑게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 터진 울음은 그칠 줄 모르고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처럼 주룩주룩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저는 또다시 제 마음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엄마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다가와 저를 격하게 껴안았어요. 와줘서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너무 고마워. 엄마는 제가 너무 보고 싶었다며 제 등을 몇 번이나 쓸어주었어요. 저도 조용히 엄마 품에서 눈물을 떨구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무엇보다 자식으로 주지 말아야 할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그 방 안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때론 끌어안으며 사랑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단 한 가지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엄마에게 왔다는 걸 말하지 못했죠. 수연아, 우리 옷 사러 갈까? 우리 딸 옷 한 벌 해주고 싶은데. 엄마는 제가 다시 엄마 곁으로 온 걸 기뻐하며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밥을 지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저와 같이 장을 보고 제게 요리를 해달라 조르며 뭐든 저와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린 함께 오이팩을 하며 소녀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엄마 옆에 있으면 너무 살고 싶어질 만큼 행복했습니다. 너무 살고 싶어서 괴로웠습니다. 제 통증은 저를 너무나 극심한 방법으로 괴롭혀댔습니다. 저녁밥을 먹다가도 식은땀을 흘리며 혼자 화장실로 뛰어들었고 신음을 참기 위해 수건을 입에 물었어요. 수연아, 화장실에서 왜 안 나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별일 없어. 엄마에겐 어떻게든 숨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엄마가 안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동생에게만 이것을 고백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남동생이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기지 못하고 술에 잔뜩 취해 누나가 병에 걸렸다고 죽을 작정이라고 엄마에게 말을 해버린 것이었죠.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 있어? 숨길 수 있냐고! 엄마는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엄마의 손이 벌벌 떨렸고 두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보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정신없이 뒤흔들었어요. 엄마의 반응은 제 생각보다 더욱 격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제가 애써 입술을 열어 엄마를 위로하려 했지만 엄마가 꺼낸 말은 다른 말이었어요.
수술 받자. 수술 받으면 나 못 깨어날지도 몰라. 엄마, 나 무서워. 그래도 하자. 그래도 받자, 아가. 신이 널 살려줄 거야. 내가 널 못 보내는데 어떻게 신이 널 거두어가. 받자. 엄마가 이겨. 그깟 병 엄마가 이긴다고. 엄마. 엄마는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저는 싫다고 조금이라도 살다 가겠다고 우겼지만 두 사람은 제가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만에 하나라는 경우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내 엄마로 있어줘서 고마웠어. 만약 있잖아, 내가 못 깨어나게 된다 해도 그런 말은 하지 마. 아냐, 해야겠어. 그런다 해도 나 영원히 엄마 딸이야. 엄마는 영원히 나의 엄마이고. 그리고 저는 마취에 들었고 아주 오랜 잠을 자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글도 쓰고 있고요. 저는 죽음 앞에서 엄마와 화해했고 또 엄마의 힘으로 수술 받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혼자 아등바등 어떻게든 살려 애썼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전 정말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평안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해 주시던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또 이제 제 남편이 된 남자친구가 힘든 시기를 함께 해주었으니까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그리고 절 살려주신 엄마에게 저의 사랑을 고백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막상 써보니 제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도 오늘 부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